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5월이 됐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강의가 시작되는데, 요약집 강의를 잘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혹시 뭐 늦게 오셔가지고 그 앞에 그 앞선 강의들을 제대로 못 듣고 그런 분들도 일단 뭐 세법 같으면 2차 과목은 일단 뭐 1월달 강의, 1, 2월달 강의 같은 그런 기본 강의들을 자, 먼저 들으셔가지고 빠르게 들으면서, 아니면 다 들을 시간 없으면 그거 들으면서 여기 요약집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앞선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요거로 이제 단권하시면서 요약집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사 갈 때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강좌가 중요하고요. 이 요약집을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시길 당부드리고, 오늘 예고드린 대로 우리가 조세 총론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소득세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 4월 과정에서 4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받고, 그 양도세를 또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순환에 이제 5월 달에 약 3주에 걸쳐서 양도세를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61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1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제2장 소득세 총설입니다. 요약집 617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요약집 617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 소득세 총설 나오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의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죠. 자, 그래서 먼저 소득세 총설 먼저 보고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그죠? 법인이 소득 발생에 따르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가 부과되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안 그셔도 돼요. 수익세입니다. 그래서 수익세라는 것은 소득, 실현된 소득, 그 수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할 때 따로따로 계산하죠. 부부 합산하지 않고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세제도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요. 61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소득세 과세 방식 나오는데, 요걸 보기 전에 잠깐 한번 보세요. 요걸 보기 전에 우리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질 과세 원칙을 잘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 보면 그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을 합니다. 자,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래서요, 납세무의 실질 귀속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실질 권리자,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명의와 상관없이 누구한테요? 실질 소유자.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서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의 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많은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빼놓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세금이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공적 장부요, 공부상 현황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뭐 양도로? 주택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뭐 양도로?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 간의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렇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뻔하지 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에, 자,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 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서울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것을 4억에 사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어. 당시니까 내가 특별히 3억 6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매매 계약서 쓰고.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가네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근데 여기 4억이 됐대요. 저한테 그냥 지금 주면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건데 저한테 지금 2억 5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증여를 어떻게 한다?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있다고 나오지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죠. 그래서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반드시 이 실질과세원칙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부동산 세법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이 나오는데 자, 요약집 618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618페이지 보니까 소득세 과세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 과세 방식이라는 거예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즉 무슨 얘기냐?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가 열거가 돼 있는데 아까 열거주의 과세한다 그랬죠? 소득세법에는 소득의 종류가 열거가 돼 있는데 어떤 소득들이 열거돼 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건 또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자, 8가지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돼 있냐?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는데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요. 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이 6가지가 열거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가 됩니다. 그럴 때 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우리 시험은 자, 사업소득이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는 관계가 돼 있는데 사업소득도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자, 보유 중에 대외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파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이요.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 우리 시험 범위고요. 자, 우리 시험은 보세요.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자세히 또 보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또 틈틈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5회 시험까지는 한 4, 5년 계속 한 4년 정도 나오다가요. 26, 27 안 나오다가 28회 시험 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 문제가. 그러다가 28회 나오고 최근에 29회, 30회 시험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1회, 32회 올해나 내년에는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공부를 합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요. 요거는 15회 시험 때 의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매매업과 건설업은 출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또 어떤 경우에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주택을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임대업을 대비합니다.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과 여러분 보세요. 이 매매업 사업소득은요. 둘 다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다만 어떤 차이점이냐 그러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이 매매업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자,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건 한번 볼게요. 교재 요약집 618페이지 종합과세 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자, 이거 줄로 안 그으셔도 돼요. 그냥 이따가 분류과세만 줄 그시면 되고,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잖아요. 분류과세만 색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 그러니까 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인가요? 파랑색? 예? 청색? 예. 녹색? 예. 녹색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청록색? 하여튼 색깔이 지금 파랑색 쪽으로 이렇게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저 하이라이트에는 하이라이트 표시, 중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색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을 긋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줄을 긋는데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중요 표시를 별 표시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본인이 난 자꾸 헷갈린다, 중요한 건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또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표시를 하면 좋은데, 요약집으로 단권화해서 우리가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봐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세법은 요약집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별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 밑줄 긋거나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본인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막 줄 긋고 별 표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줄 긋거나 중요하다고 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 키워드에는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 색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건데 나는 헷갈린다. 그럴 때 또 별 표시를 한다거나 나름대로 표시를 하셔야지,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건 중요한 걸 거야 이러면서 그냥 괜히 막 줄 긋고 별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과세는 줄 긋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여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있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요, 1년을 단위로요. 자, 거기 보세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근로소득 발생해요. 직장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에 되는 양가로 2번이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여러분한테 소득 지급하는 은행에서 애초에 세금을 원천징수 떼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을 여러분한테 지급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즉 노가다를 뛰려고 한 달 하려고 했었죠. 자,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첫날 하루 딱 갔다 오니까 한 달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보름만 하려고 했잖아요. 자,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일주일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며칠만 했어요? 5일만 하고 그만둔 얘기도 드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저한테 예를 들자면 하루 일당을 지급하면서 세금,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당을 지급하면서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그러면 제가 받은 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당은 저의 다른 소득에, 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등 다른 소득이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소액 연금소득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밑줄이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네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밑줄이에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올해부터는요, 그러니까 작년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는 2천만 원 이하다. 주택임대소득이.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소득은 이제 14% 소득세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14% 세율로. 그럴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소득세 14% 세율로 해서 세금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면 저의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또 기타 소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됐다, 로또 복권, 그러면 자,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애초에 떼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당첨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첨받은 로또 복권 같은 그런 복권 당첨금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말합니다. 하여튼 과세기간별로 자,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집될 때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에 익게 두고, 그래서 포인트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이죠. 29회 때 들어왔지만 분리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몇 줄이죠?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가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 어떤 게 분리과세하고 있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분류과세. 자, 그래서 거기 그 이어지는 얘기는 여기 이제 표시가 뭐 빠져가지고 그런데, 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자,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미출차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구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해요? 아니잖아요.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옳은 질문으로 나왔었고요. 합산하여, 포함하여 이러면 틀려요. 별도로 따로 양도소득만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게 계산한다. 이거 밑줄이고요.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언제요?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31일이 갖는 의미는 소득세에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는 거 조세 총론에서 배웠고 또 배울 거고요. 자, 그 박스 안에 보니까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뭐 아니 2월 달에 사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아니에요. 9월 달에 사업을 폐업했다.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가 아니에요.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예외예요. 자,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다만 고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자가 주소 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출국일 전날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고 출국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거의 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줄긋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분류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 요거하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619페이지 요 3번 있죠?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여기다가 별표시 하나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있잖아요. 자, 요 표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일단 요 동네에서는 또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그래서 그 복습을 좀 더 그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네 타임으로 갈 겁니다. 네 타임으로. 네 타임으로 나눠서 한다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네 타임으로 나눠 갈 거고 619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쭉쭉 뭐 빠르게 쭉 한번 봤어요. 자, 편하게. 자, 여기 3번 납세무자 납세지 별표시 하나 하셨으면 보겠습니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입니다. 근데 이 개인인데 여기에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합니다.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개인을요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의를 볼 건데요.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다 그러면 거주합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거주자 그러면 항상 누굴 떠올리라고 했어요? 박가수 마돈나, 아이고 싸이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가수 싸이, BTS, 종국이 등등 그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잖아요. 항상 소득세에서 국내 그럼 우리나라에요. 주소 있거나 183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뭐도요?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는 근데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둔 고자만이 국외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습니다. 3년, 4년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다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무가 있다고 하고. 근데 국외 소지, 국외요. 국내가 아니라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둔 고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3년 주소 거소둔 자 안 돼요. 4년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 거소둔 자만이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이런 거. 자,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당연히 직각간 분류부라고 어디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불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직각관계를 분류부라고 납세지 어디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어디다 내든 세금은 국고로 귀속하니까 주소지요. 자, 비고자는 고자가 아닌 자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고자 그러면 누굴 떠올리라고 했어요? 마돈나, 바꿔서 마돈나요. 마돈나가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마돈나 근황 기사를 봤더니 마돈나가 저기 그 환갑이 넘었다는 걸 내가 알고서 깜짝 놀랐고요. 환갑 나이가. 그 마돈나는 국내 주소도 없고 우리나라에 자 183 이상 거소도 없잖아요. 그 마돈나가요.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노원구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고자도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그죠? 그래서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니까 제한 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 납세지는 비고자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서울 노원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납세지, 소득세 납세지. 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인데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요?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즉 노원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 중요한 것은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 색깔 표시된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에 이제 이 표 아래에 내용을 보기 전에 있죠. 표 아래에 있는 내용, 이걸 보기 전에 자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비고자는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요?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비고자는 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무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거기 박스에 표 아래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건 한 번만 그냥 줄글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학대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한 번만 그냥 이건 듣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이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 있죠.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이 국내에 5년 이하에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누구로 항상 예를 들면 미녀들의 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자밀라, 따루 등등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미녀, 자, 자밀라, 그 다음에 자밀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고 따루는 핀란드 출신인데 따루를 왜 좋아했습니까 제가? 네? 핀란드 출신이어서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국제 펜팔을 했었는데 3년 동안 계속 한 거는 자, 핀란드하고 뉴질랜드하고는 1년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은 집에 돌아올 때 우편함을 뒤져서 거기서 항공우편 발견해서 그 편지 읽고 답장 쓰고 뭐 선물 주고받고 이게 제 유일한 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꿈은 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면 핀란드로 배낭여행 가가지고 얘를 꼭 만나가지고 얘를 공략하다가 안 되면 얘 친구라도 공략해가지고 자, 어떠간에 북유럽의 금발민주랑 결혼해서 그 피오르트 지형의 그 핀란드 그 소도시에서 요트 타면서 그러면서 그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어느 날 고3 막바지에 편지가 답장이 안 오기 시작했죠. 안 왔는데 왜 안 왔냐? 제가 군대 초기화 나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저희 엄마가 고3이 무슨 연애진이냐 그러면서 편지를 숨겨놓는 바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곳에 오늘 서 있지 않고 핀란드 어느 소도시에서 금발민주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을 건데 하여튼 참, 자, 봅니다. 이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국내 5년 이하의 이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예를 들어서 뭐 따루가 아니면 자밀라가 우즈베키스탄이나 핀란드에서 이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이 국외 발생 소득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만 외국인 거주자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내 국내 5년 이하의 주소 거주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이런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한 번만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619페이지 4번에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전환식인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표시 돼 있긴 돼 있지만 중요하잖아요. 이건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이거는 시험에 딱 한 번이라서 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들어있냐면요, 한 번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예전에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근데 시행령으로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법령으로. 그래서 그냥 한번 편하게 한번 봅니다. 자, 비거주자가요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요. 국내에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굳이요 이게 한번 그냥 봐놓고 지나가는 건데요. 제가 나중에는 다시 또 이걸 언급할 기회가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이걸 시험에서 바꾼다면 뻔하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다. X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아니에요.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예요. 왜냐하면 거주자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걸 시험에서 바꾼다.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거주자라는 게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니까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된 날부터입니다. 근데 둔 날부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 거주자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음 날을 쏙 빼겠죠. 이 부분을 시험을 문제 지문을 만든다면 뻔하죠. 다음 날을 쏙 빼겠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 법령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날부터 거주자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거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됐고 여러분들 5번을 봅니다. 요약집 619페이지 5번 소득세 납세 의무의 범위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늘 제대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공동 소유 등의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의하는 경우에 그 지분 비례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준다. 그러니까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자, 요거요. 자, 밑줄입니다. 요 동그라미 2번이요. 요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건 어떤 얘기냐면 즉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즉 돼지꼬리 땡냐에서 연대 납세의무는 없다는 건데요. 연대 납세의무 없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연대 납세의무 없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쪽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가요 양도소득세 공동명의재산이 있어요. 갑과 을 부부 공동명의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공동소유재산입니다. 그럼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공유물을 양도했다. 자, 그럼 양도세 계산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읊어보세요. 갑, 필, 차, 장, 소, 기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치약 구하고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도 요 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아요. 양도소득금액 계산까지는 똑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계산을 했더니 1억 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부터는 지분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5천만 원씩 이렇게 지분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하고 그래서 기본공제 250하고 자 그래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하고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갑과 을은요. 갑과 을은 요 나온 세액은 갑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요 나온 세액은 을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일단요. 자 소득 금액이 지분별로 나눠지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나중에 과표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표가 반으로 작아졌으니까 세율을 좀 더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세 세율을 좀 더 낮은 세율 적용받고 기본공제도 단독명의로 됐을 때보다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까 250만 원 더 받으니까 절세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어떻든 간에 자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 없다고 그랬는데요. 연대납세의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부부의 경우는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연대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결과도 있겠지만 만약에 명의가 다르다 그러면 보세요. 연대납세의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또 배우겠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과세권자가 그 연대납세의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금을. 그런데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니까 과세권자는 예를 들어서 갑이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 갑이 납부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을한테 야 네가 갑이 세금 안 낸 거 부분은 네가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세금 안 내면 을한테 야 세금 네가 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연대 책임을 지니까 근데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는 뭐 갑이 납부할 의무를 을한테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자 각각 계산해서 각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아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0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622페이지 상속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편하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편하게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납세금을 진다. 여러분,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안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안 내고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양도세금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자, 소득세, 피상속인의 소득세 세금 안 내면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왜 합산해요?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 단위 따로따로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할 때 상속인의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따로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이 정도 한번 또 편하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요까지 그냥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그 다음에 납세지 달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교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620페이지 6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시 큼지막하게 6번 테마에 별표시 2개를 합니다. 여러분 6번 테마에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하여튼 공부는 뭐 항상 시험용 공부는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막판 2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막판 2달에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날들을 줄도 긋고 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두꺼웠었는데 지금 요약집 세법 보면 요렇게 얇아졌잖아요.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유,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맞출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이 요약집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요약집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에 벗어나는 내용은 재수 없을 때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한 문제나 두 문제 이렇게 정도 지문에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법은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거의는 뭐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요 내용으로 알잖아요.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그래도 숙지를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이것도 많다고 더 압축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압축이 됩니다. 나중에 10월 달에 세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마지막 파이널 저희들이 쪽집게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40몇 페이지로 40페이지 정도로 양이 줄어듭니다. 이게 또 이걸 줄여요. 압축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지금 주세요. 저는 그냥 아이고 공부하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도 공부하고 요약집도 공부하고 이렇게 다 해야지 그게 나중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막판 2달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늦게 오셨다고 해서 그냥 좌절할 것도 아니고 또 일찍 왔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공부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지금 공부하다 보면 낙심되고 지금 막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점수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판 2달 될 때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리 그때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620페이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6번 별표시 2개 했으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입니다. 먼저 1.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양가로 1번에 또 별표시 한번 합니다.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 즉 사업소득입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가 포인트예요. 사업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바꾸고 기타 소득 내용인데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건데요. 자,
부동산이요,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요,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부동산 위에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게 뭐냐면 전세권, 임차권 대여소득,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이런 거 다 사업소득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임대업이에요. 근데 담보징역에 대한 사용대가 뭐냐면 이것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아요.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요. 다는 근데요, 이 지역권과 지상권을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이거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이걸 꼭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역권과 지상권은요, 지역권과 이 지상권, 요 대여소득은요, 대여소득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분명히 특정돼서 나올 거예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요, 이것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고 사업소득 아니에요. 사업소득으로 바꿉니다. 근데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에 나머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나머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자,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걸 뒤바꿉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여러분들 표시 다 돼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별 표시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히 부동산 임대업이 뭔지 알아둡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부동산 상해 권리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번은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나 이런 것들 임대업입니다. 덕대가 뭐냐면 부동산으로 말하면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이 전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빌려줄 때 전대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덕대라는 것은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인데 이 권리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줘요. 자,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양가로 4번 봅니다. 기타 포함되는 경우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금방 얘기 드렸죠? 민법의 물상보증이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즉 임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가 없는 소득, 이것도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 받는 대가 있죠? 이것도 임대업, 즉 사업소득입니다. 자, 뭐 건물의 전광판이나 기지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옥상을 빌려주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사업소득 범위를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양도와 대여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요 양도와 대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임대 대여를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대여했어,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대여하면. 전세권이요, 전세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고 전세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지상권을 양도했어요, 양도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대여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자, 지역권이요, 지역권을 양도하면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또 이따 보겠지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 아니고 근데 지역권을 대여하면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요. 단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는 거. 아까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대여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요. 이것은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했을 때와 대여했을 때를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621페이지 2번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 소득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